안녕하세요.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인생이 바뀐 60대 여성입니다. 제 말을 얼핏 들으면 제가 효심 깊은 자식을 여럿 둔 것처럼 들리시죠? 아니요. 실상은 자식 때문에 심간이 문드러질 정도로 소가리를 깊이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자식이라면 트럭으로 갖다 줘도 싫다고 하실걸요? 그럼에도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게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 핏줄도 아닌 아들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제 인생이 바뀐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결혼을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도박에 영혼까지 판 남편 덕분에 2년도 못 가서 파국을 맞았죠. 결혼 전에는 평범했던 남자가 엉뚱하게 도박에 빠져서는 생활비까지 탈탈 털어먹기 일쑤였어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죠. 남편의 바닥까지 보았으니 결혼 생활에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어요. 일찌감치 남편과 정리를 하고 새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당시 재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혼한 여자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선 자식이 없는 게 아무래도 홀가분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실패의 아픔을 딛고 홀로 서기를 했습니다. 3년쯤 지나니까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더군요. 그러던 중 직장에서 만난 마음씨 좋은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미래를 약속했죠. 그 남자와 재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아내와 사별을 한 그 남자에겐 다 큰 애가 2이나 있었으니 더더욱 망설여졌습니다. 갑자기 고등학생 딸아이와 중학생인 아들의 엄마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첫 번째 결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핏줄이 아닌 자식을 품어야 한다는 부담감, 이 모든 걸 극복하고 그 남자와 함께 하기로 한 이유는 그 사람의 진실된 눈빛 때문이었어요. 다영 씨, 저와 함께 해달라는 말씀 드리기도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알아주세요. 제가 다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크지도 않은 눈을 반짝이며 수줍게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넘칠 정도로 담겨 있었죠. 왜 그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시 전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될 것 같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2 사람이 남은 인생을 함께하며 잘 살아보자고 약속한 바로 그날, 전 그 사람의 자녀들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아이들에게는 미리 말해두었다며 차츰 얼굴을 익히면서 가까워지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죠. 일부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집도 예약해두었고요. 얘들아, 인사드려. 여기 계신 분이 아빠가 말한 그분이셔. 2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더군요. 전 애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이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아빠한테 너희들 얘기 많이 들었어. 아줌마는 아빠랑 무척 가깝게 지내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막 고등학생이 된 여자애가 깜찍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당연히 알죠. 아빠 여자친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아빠 정말 칠칠 맞거든요. 어머, 그래? 그건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아줌마가 고생 좀 하실 거예요. 하지만 딸 입장에선 아빠를 잘 챙겨주는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대환영이죠. 그래, 그럼 아줌마가 칠칠 맞은 네 아빠 잘 챙겨줘야 하겠는데? 전 고희선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아빠 잘 좀 부탁합니다. 그 사람의 딸아이는 절 처음 보았는데도 살갑게 맞아주었어요. 그 아이와 몇 번 대화를 주고받으니까 제 긴장됐던 마음이 스르륵 풀리더군요. 하지만 중학생 남자아이는 절 보는 눈빛이 아직 냉랭했습니다.
애 아빠가 그런 아이의 태도에 당황을 하더군요. 정혁아, 뭐해? 너도 어서 인사드려야지. 모르는 아줌마한테 내가 꼭 인사를 해야 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미리 말했잖아. 그건 아빠 마음대로 결정한 거고 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적 없는데? 이 녀석이 정말? 어서 인사드려. 싫다고. 누가 엄마 필요하다고 했어? 아빠가 좋아서 만나는 여자한테 내가 왜 인사를 해야 하는데? 너 정말 자꾸 이렇게 버릇없게 굴 거야? 정혁이라는 이름의 남자애는 잔뜩 나를 세우곤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곤 후다닥 피자집 밖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딸과는 너무 다른 반응에 무척 놀랐죠. 그 사람이 진땀을 흘리며 제게 사과를 합니다. 다영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좀 모난 구석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단단히 혼을 내겠습니다. 아니에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저라고 해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애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 네. 그러자 딸애가 개면저거하는 아빠를 대신해 발랄하게 대꾸를 했어요. 제 동생이 중2병에다가 사춘기까지 겹쳐서 그래요. 원래는 순둥이에다가 바보처럼 착한데 중학생 되니까 갑자기 센 척을 하더라니까요. 저 나이 땐 다 그렇죠 뭐. 아줌마가 이해해 주세요. 그럼 넌 아줌마랑 아빠가 만나는 게 괜찮니? 우리 아빠가요. 저희들 키우느라 연애를 완전 포기하고 살았다니까요. 이제 뭐 저희도 다 컸잖아요. 아빠도 아빠 인생을 돌봐야죠. 그래서 전 완전 찬성이에요. 남자아이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딸의 사근사근함에 진정이 좀 되더군요. 하지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돼줄 수 있을지 저도 장담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래서 애가 있는 사람과 합치는 일이 힘들다는 소리들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이 남자에게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상 아이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러 얼굴도 자주 받고 연락도 챙겨서 했죠.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일인 줄은 알았지만 절 경계하는 정혁이의 반응은 좀처럼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애쓰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정혁이를 다그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면 아이에게 반발심만 더 키울 뿐이었어요.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빠가 된 여자를 불쑥 데리고 와서는 엄마라고 소개하는데 당연히 거부감이 들지 않겠어요? 정혁이 나이 또래에는 다 그럴 거예요. 정혁이 마음을 여는 건 제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좀 빠져있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결혼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힘든 길을 선택했으니 각오를 해야죠. 전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합가를 했습니다. 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비어있던 약지에 반지만 나누어 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또다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발을 디딘 저는 이제 남편에게 의지하고 아이들을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사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리라는 법이 있나요? 다른 건 다 괜찮았지만 이제 제 아들이 된 정혁이의 마음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한참 방황할 시기인 것도 문제였고 아이의 마음속에 하늘나라로 간 친엄마의 자리가 굳건하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아이의 친엄마는 작은 애가 젖먹일 때 운명을 달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에겐 친엄마의 얼굴이나 사랑이 기억나지 않을 텐데도 유독 새엄마인 제게 곁을 내주지 않았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배를 알아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진심을 다하면 분명 제게 마음을 여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정혁아, 너 교복 바꿔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오늘 학교 마치고 돌아오면 이 아줌마랑 같이 교복 맞추러 갔다 올래? 내가 애예요? 저 혼자 갔다 올 테니까 돈으로 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할래?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 매몰차게 돈만 받아들고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 꼴이 못마땅했는지 큰딸애가 동생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야, 고정혁, 넌 고맙다는 소리도 못 배웠냐? 네가 찢어먹은 교복을 새로 맞춰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부모면 다 하는 거야. 그럼 부모가 자식한테 교복도 안 맞춰줘? 넌 이럴 때만 부모니? 너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아주 편리해서 좋네. 필요할 때만 부모 하면 되니까. 누나가 뭘 한다고 짓거려? 뭐? 지금 나한테 짓거린다고 했어?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기 일쑤였어요. 화가 난 남편이 윽박을 지르고 나서야 겨우 싸움이 끝나곤 하죠. 괜스레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기분 있잖아요. 마치 낯선 집 밥상머리에 끼어서 숟갈을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는 그런 기분 말이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식구들 사이에 잘 섞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가벼운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자꾸 엇나가기만 하는 아들의 행보는 온 가족들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저 정혁이 담임인데요. 혹시 정혁이 어머님 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정혁이 엄마인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정혁이 이 녀석이 문제를 좀 일으켜서요. 아무래도 정혁이에 관해서 어머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학교에 방문 좀 부탁드릴게요. 문제요? 무슨 문제요? 우리 정혁이가 큰 사고를 쳤나요? 아, 그건 얼굴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때문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콩닥콩닥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학교로 달려가니 담임 선생님이 제게 기막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혁이 이 녀석이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민이 담배를 물고 있는 정혁이에게 훈계를 좀 했는데 욕을 하면서 대들기까지 했다네요. 그 주민이 경찰에다 신고를 했고요. 일단 학교에서 인계를 받아서 데리고 왔긴 했는데 원래 그러던 아이가 아니라서 저도 좀 놀랐네요. 그래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징계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혁이를 신고한 그분이 워낙 화가 많이 나셔서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에 얼굴이 벌개지고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마치 아이의 잘못이 저 때문에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죠. 이 소식을 알게 된 가족들은 아연 실색을 하고 말았죠. 특히 아들의 일탈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격하게 분노했고요. 당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정혁이 너 정신 나간 거야? 학생이 담배를 물고 어른들한테 욕을 해? 너 정말 미쳤어? 아빠가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겨? 내 잘못만 따지지 말고 아빠 잘못이 뭔지 되돌아보라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잘못된 건 전부 아빠랑 저 아줌마 탓이야. 저 아줌마만 데리고 오지 않았어도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정말 참담하더군요. 중학생 아들 입에선 비수 같은 독설이 쉼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참지 못한 남편이 아들의 뺨을 때리고 말았죠. 하지만 정혁의 매서운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지기만 했습니다. 그래, 아빠랑 누나는 아줌마랑 잘 먹고 잘 살아.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신경 끄고. 그런 말을 남긴 아들이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히곤 뛰쳐나가더군요. 전 놀란 마음에 얼른 정혁이를 뒤따랐습니다. 정혁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줌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제가 없으면 아줌마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뭐하러 뒤쫓아와요? 정혁아, 그렇다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아줌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어?
아들은 분해 죽겠다는 듯 눈물을 글썽이며 어깨를 들썩거렸어요. 전 아이가 진정할 수 있도록 차분히 달래주었죠. 네가 아줌마를 싫어하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있어. 정혁이랑 희선이랑 진짜 내 자식처럼 대해주려고 아줌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혁아, 이 아줌마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줌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 자리도 빼앗고 아빠도 빼앗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아니야, 난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채우려고 온 거야. 아빠에겐 좋은 아내가, 그리고 너희들에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네가 화가 나고 불안해하는 건 이 아줌마도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나한테도 기회를 좀 줘.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증명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지켜보면 안 될까? 전 아이에게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지만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말이 조금은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거칠었던 숨이 차츰 잦아들더군요. 결국 제 설득에 마음을 돌린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벌컥 화를 내려던 남편을 설득해서 우선 아이 혼자 있게 내버려뒀습니다. 스스로 진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준 것이죠. 그렇게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한번 비뚤어진 아이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정혁이는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키며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정말 야무지게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 속이 시커멓게 탔지만 듣기 전엔 애간작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뭐랄까요, 아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진짜 이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마음은 애초에 다 포기를 했고 몇 번의 징계와 전화 끝에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했어도 녀석의 사고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친 사고를 뒷수습하느라 세월을 다 보냈다면 믿어지시나요? 남편과 딸에는 정혁이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충고를 했지만 전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마음을 닫은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지 생각만 해도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아이의 그림자만 밟는다는 것이 또 얼마나 고되고 쓸쓸한 일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였지만 정작 절 힘들게 했던 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었죠. 날이 서 있는 아들의 한마디에 마음이 하루 종일 우울해지고 애써 차린 밥상을 반도 비우지 않고 나가버린 아이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찢곤 했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가면 알아주겠지. 친엄마는 아니지만 내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갖고 아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번이나 학교를 그만두려는 애를 어르고 설득해서 간신히 고등학교는 마치게 할 수 있었어요. 먹고 살 일이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찾을 테지만 당장 뭐부터 하라고 해야 될지 저도 감이 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에게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까 기술을 배우라고 권했죠. 정혁이는 그런 우리에게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나 군대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군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벌써 군대를 간단 말이야? 지원 신청했더니 마침 딱 됐어요. 어차피 가야 할 군대인데 미리 다녀오면 좋잖아요. 기술을 배우든 장사를 하든 제대하고 생각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느닷없이 군대를 가겠다며 무뚝뚝하게 말하는데 왠지 서운해지는 겁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절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 없겠지만 전 아니었거든요. 고운 정은 없고 미운 정만 쌓여있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그 힘든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서글퍼졌어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건 모든 가족들이 잘 알고 있기에 그 선택을 존중해 주었어요. 남편은 군대를 가면 철이 들 거라면서 오히려 잘 됐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렇기만 한가요? 군대에서 생활을 한다는 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전 아들이 그런 군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무척 염려스러웠죠.
그런 제 걱정과는 별개로 날은 빨리도 지나갔고 결국 아들의 입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배웅을 극구 거절하며 홀가분하게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전 아들의 양손을 덥석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혁아, 너무 힘들면 꼭 집에다 연락해야 돼. 네 뒤에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알았지? 아유, 궁상맞게 왜 이래요? 내가 뭐해요? 누구나 다 가는 군대인데 별스럽게 굴긴. 갈게요. 그런 제 손을 뿌리치고 휘적휘적 집을 나서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전 아들의 빈방에 덩그러니 앉아 한참이나 눈물을 쏟았답니다.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허전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어요. 밥솥에 밥이 많이 남아있을 때도 아들 생각이 났고 군복을 입은 사람만 지나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혹 사고는 치지 않을까? 가끔은 내 생각을 하기는 할까? 아들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처연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야속한 아들은 군대를 간 이후에도 연락 한 번 주지 않더군요. 제 누나에게만 잘 있다는 간단한 전화 통화만 했다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이야 이를 데가 없었지만 별탈 없이 잘 있다는 한마디에 안심이 되는 겁니다.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정혁이 휴가 나온대요. 그때 얼굴 보면 되잖아요. 그래? 언제? 언제 휴가를 나온대? 우리 정혁이 좋아하는 거 잔뜩 해놔야겠다. 아들 휴가 나온다는 소식이 얼마나 반갑던지 전 아들의 휴가 맞이를 할 생각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휴가를 나온 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이나 왠지 모르게 듬직해진 아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야 와락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와줘서 고맙다는 말로 기쁜 마음을 대신했죠. 아들이 휴가를 나와 있는 동안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을 가득 채우고 또 이런저런 격려의 말로 아들의 군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나온 아들의 안색이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정혁아, 군 생활은 정말 괜찮은 거야? 누가 괴롭히거나 힘든 일은 없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아줌마가 뭘 해줄 수 있는데요? 무슨 일인데?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원래 군대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원래 말을 살갑게 하는 애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하지만 그때 아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표정과 눈빛으로 힘들어 죽겠다고 호소를 하고 있었는데도 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었죠. 만약 제가 정혁의 친엄마였다면 단숨에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짧은 휴가를 보내고 부대로 복귀한 아들이 그렇게 큰 사고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제가 더 한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속한 중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복귀를 해야 할 아들이 두문불출하고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겁니다. 복귀를 한다며 일찍 집을 나선 아들이 밤이 다 되어가도록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부대가 발칵 뒤집어진 건 자명한 일이었고요. 휴가자가 미복귀를 한다는 건 타령에 준하는 큰일이었으니까요. 전 중대장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중대장님, 우리 정혁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분명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군 생활도 잘하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니까요. 부대에 늦으면 안 된다고 일찌감치 집을 나서내라고요. 네,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도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올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상부에 보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고정혁 일병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아들 녀석이 부대에 복귀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소식을 알게 된 남편은 긴 한숨과 함께 가슴을 칩니다. 이 자식이 군대 가서도 이렇게 속을 썩이네. 휴가 미복귀라니.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든가 해야지 원.
당신 어떻게 그런 말부터 해요? 일단 정혁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그거 먼저 알아봐야죠. 일은 무슨 일? 그 녀석 성격에 군 생활을 잘 해낸다는 게 말이나 돼? 분명히 부대로 복귀를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어디로 숨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신경 꺼. 작정하고 도망친 놈을 어떻게 찾아? 헌병이든 경찰이든 알아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겠지. 여보. 이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일말도 남아있지 않은 남편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전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죠. 미복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제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말 겁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이틀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런 아들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경찰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복을 입은 관계자가 저희 집을 여러 번 찾기도 했고요. 아들 문제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진 건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전 어떻게 하든 아들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중고등학교 동창을 찾아 아들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작은 단서라도 나오면 좋겠다는 심정이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이 갈 만한 곳은 다 뒤졌던 것 같네요. 노숙자 쉼터도 가보고 기차역 모텔이나 여관은 싹 다 뒤져보았죠. 꺼져 있는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와 문자를 수백 통이나 남겼습니다. 제발 아들에게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순간 전 아들의 전화라는 걸 직감했죠. 왜 그런 예감이 들었는지는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틀림없이 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혁아, 정혁이지? 너 어디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줌마한테 말해봐, 어? 잠시 침묵을 지킨 아들이 가래가 끓는 소리로 한마디를 하더군요. 아줌마, 곧 갚을 테니까 저 돈 좀 붙여주세요. 돈? 그래, 알았어. 내가 돈 갖다 줄 테니까 어디 있는지나 말해봐.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붙여주세요. 내가 돈 보내면 너 바로 추적당해. 그거 몰라? 지금 경찰들이 너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직접 전해줄 테니까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제 최근에 잠시 망설이던 애가 결국 자기가 있는 곳을 말하더군요. 포항이랍니다. 그 먼 곳까지 왜 내려가 있는 걸까요? 어렵게 아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한 저는 곧장 포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죠. 아들은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어디서 주워다 입었는지 거지 같은 옷을 걸치고 있었고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전 그런 아들을 붙잡고 엉엉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죠. 아들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혼자 외롭게 숨어 있었을 아들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지금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게 돈을 받아 원양어선을 탈 생각을 하고 있는 아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아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정혁아, 제발 아줌마 말 좀 들어. 네가 배를 타고 떠난다고 해도 경찰은 금방 널 찾아낼 거야. 네가 도망치고 숨는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야. 잔소리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돈만 주고 가라니까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요. 목에 핏대를 세우는 아들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아들의 뺨을 후려치고 말았어요. 고개가 돌아간 아들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그래, 내가 네 인생에서 빠져줄 테니까 네 인생 망가뜨리지 말라고 제발. 아줌마랑 자수해. 자수해서 벌 받고 당당히 나와. 그럼 다시는 네 인생에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알았어?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좀 당황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전 정말 죽을 각오로 아들을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한참 망설인 아들은 결국 제 설득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를 하기로 결정했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아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자수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감형이 됐지만 벌을 피하기는 어려웠죠. 누군가는 아들을 감옥살이를 시키는 새엄마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 도망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전 지금도 제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살이를 하는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죠. 가족들 모두가 저보고 잘했다고 했지만 전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 면회를 다녔죠. 다행히 아들은 절 원망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칠 생각을 한 자신이 너무 창피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뭐라고? 나 포기하지 않고 잡아줘서 고맙다고요. 정효가, 제가 아줌마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속만 썩이고 비뚤게 했는데도 아줌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절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교도소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줌마 진심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고맙다. 고마워. 죗값 잘 받고 나가면 그 효도라는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요.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비로소 제 진심이 아들에게 전해진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들이 복역을 마치고 나오면 이제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죠. 이윽고 아들은 모든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를 했어요. 아들에게 냉소적이던 남편도 수고했다며 등을 토닥여 주었고 제 누나 역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동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속 썩여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마음 잡고 잘 살아보려고요. 아들이 쑥스러운 듯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짓궂은 딸아이는 동생의 볼을 익살스럽게 꼬집으면서 농담을 하더군요. 으이그, 이 철없는 동생아. 이젠 제발 철 좀 들어라, 철 좀. 아파 누나. 아들이 제 품 안에 안기길 바라며 그 긴 세월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재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온전한 가족이 되길 희망했어요.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낼 일만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들은 출소를 하자마자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더군요. 취객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니까 꼿꼿한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 아들이 얼마나 기특해 보이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며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불행은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있다는 말처럼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집에서 묵직한 김치통을 옮기고 있었는데 명치 부근이 뻐근해지면서 숨을 쉬지 못하겠는 겁니다. 항상 배가 뭉치는 듯한 통증을 달고 살았기에 그러다 말겠지 하고 참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아파오더군요. 전 통증을 참지 못하고 혼자 있는 집안에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얼른 119를 불러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는 그만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 침대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고 놀란 아들이 대신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통증은 잦아들었지만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검사를 받았는데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간암에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생존율이 30% 이하인 3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식 수술도 어려워 보이지만 그나마도 빨리 간 이식을 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죠.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지 정신이 멍해졌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겨우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하늘은 제가 행복해지는 꼴을 보기 싫어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간 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잖아. 내 간 떼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위로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이깟 병마 따위에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가족들을 믿고 끝까지 싸워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절 절망하게 만드는 소식이 또 들려오더군요. 절 살려주겠다던 남편이 간 검사를 했는데 B형 간염 보균자로 이식 불가 판정이 나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불가 판정을 받자 딸애가 직접 나서서 검사를 받았지만 간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어렵다고 하더군요. 연달아 전해지는 비관적인 소식에 절망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 명은 여기까지인가 싶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에 이르러 있는데 저 몰래 이식 적합도 검사를 받은 아들 녀석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검사를 받아봤는데 전 이식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간 주려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정혁아,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날 엄마라고 부른 거야? 엄마니까 엄마라고 부르죠. 아무튼 제 간은 아주 건강하고 1대1로 이식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하니까 걱정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고요. 정혁아, 엄마도 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마음을 열지 않던 아들이 절 엄마로 인정해준 것만 해도 이제 여한이 없었어요. 거기에다 제 간을 떼어준다고 나서기까지 하니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제 간을 저에게 이식해 주었어요. 그리고 전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완치 판정까지 받을 수 있었죠. 제 핏줄이 아닌 자식이지만 정말 제 자식처럼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받은 것도 너무나 황송한데 장기까지 받았으니 어찌 보면 이제 핏줄을 타고난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간을 나누어 가진 우리 두 사람은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들은 대리운전 회사를 차려서 남들 못지않게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고요. 그간 가족들 속을 썩여온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자 버팀목 같은 아들이 있을 뿐이죠. 지금은 어찌나 엄마를 챙기는지 보다 못한 남편이 섭섭함을 토로할 정도라니까요. 야,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넌 맨날 엄마 것만 챙기냐? 아버진 저 없어도 누나가 챙기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사고 친 거 수습하느라 늘 정신이 없었잖아요. 아버진 난 모르겠다 이러고 포기하셨고요. 안 그래요? 야, 그건 포기가 아니라 방법이 없었던 거지. 안 그래? 아무튼 전 엄마만 열심히 챙길 거니까 아버진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들의 너스레에 남편의 입이 나오지만 전 마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늘 엄마만 찾는 다 큰 아들이 그저 사랑스럽게 보일 뿐이죠. 그래도 아버지도 신경 써드려. 아버지 머리 좀 봐라. 너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샜잖니. 그런가? 그럼 다음에 올 땐 아버지 염색약이나 좀 사드려야겠어요. 뭐라고? 아이고, 너도 참. 언젠가부터 저희 집안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모두 아들 덕분이에요. 한때는 망나니 취급을 당하며 집안의 우환만 가져다주는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말이죠. 이제 그런 아들, 딸이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여생을 보내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손주까지 안겨주면 더할 나위 없고요. 사업 성공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은 아들은 매년 소외계층에 기부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지속하지 못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후원을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요.
아마 한때 방황을 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기 때문일 겁니다. 작년에는 꾸준한 기부와 후원으로 관련 기관에서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제가 서두에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옛말에 돈 놓고는 못 웃어도 아이 놓고는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누군가 훔쳐갈까봐 웃지 못하지만 자식을 가진 사람은 늘 웃을 수 있다는 뜻으로 재산보다 자식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의미겠죠. 당시에는 숨이 차오를 만큼 힘들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전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음이 멈추질 않는 걸 보면 말이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